동전이 하수구 틈 속으로 반쯤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아이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형아, 우리 오늘도 못 먹어? 작은 목소리가 겨울밤 골목을 갈랐다. 호빵집 앞 6살 쌍둥이가 남은 동전을 떨리는 숨결로 세고 있었다.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최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가로등 아래 아이의 손이 드러났는데 왼손이었다. 동생의 손을 잡은 것도 왼손. 둘 다 자연스럽게 왼손을 쓰고 있었다. 최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대대로 왼손잡이가 태어나면 집안 기둥이 될 거라는 최 씨 가문의 이야기. 6년 전 난임 판정으로 자식을 포기한 뒤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가 그 순간 터져버렸다. 최 회장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길가에 세웠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매일 실제처럼 생생한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잊을 수 없는 그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괜히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다. 말없이 차를 몰아 도심을 벗어나자 재개발이 멈춘 오래된 골목이 나타났다. 골목 끝 허름한 호빵집 앞에 작은 그림자들이 서 있었다. 쌍둥이였다. 유리창에 코를 바짝 붙이고 식어가는 호빵을 바라보고 있었다. 형이 들고 있던 동전 몇 개가 손가락 사이를 벗어나 하수구 틈으로 사라졌다. 아이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형은 남은 동전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떨궜다. 두 아이는 호빵집을 등지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 작은 등이 흔들리는 순간 최 회장의 가슴이 이유 없이 뜨겁게 저렸다. 그는 참을 수 없었다. 차문을 열고 나섰다. 얘들아. 쌍둥이가 깜짝 놀라 돌아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니야. 많이 추웠지? 아저씨가 뭐 좀. 하지만 형은 동생을 뒤로 숨기며 단호히 말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받지 말래요. 그 순간 가로등이 형의 손을 비췄다. 동생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왼손. 자신과 똑같은 왼손. 최 회장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얼굴을 들여다보니 어릴 적 자기 사진이 떠오를 만큼 이목구비가 닮아 있었다. 아빠는 어디 계시니? 그는 떨리는 목으로 물었다. 아빠는 없어요. 엄마만 있어요. 엄마는 밤새 편의점에서 일해요. 엄마가 우리 때문에 힘들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쌓일수록 최 회장의 숨은 점점 가빠졌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렴. 그는 더는 붙잡을 용기가 없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몇 걸음 걸어갔다. 그때 동생이 작은 소리로 말했다. 형아, 이제 안 먹어도 돼. 형이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두 아이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최 회장은 가로등 아래 혼자 남아 떨리는 왼손을 내려다봤다. 혹시 저 아이들이? 밤 11시가 넘어서야 반지하 철문이 열렸다. 쌍둥이 엄마 한지수가 들어섰다. 걸음이 무너질 듯 휘청였다. 신발을 벗으며 한숨이 바닥까지 흘러내렸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싸온 김밥 한 줄이 들려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한지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이불을 덮어주었다. 손이 떨렸다. 형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그 손의 시선이 멈췄다. 왼손이었다. 전 남편의 것과 똑같았다. 시어머니가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표식이라고 자랑하던 그 특징이 고스란히 아들들에게 새겨져 있었다. 한지수는 창가로 다가가 눈을 감았다. 6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병원 진료실이었다. 시어머니가 진단서를 들고 있었다. 손이 파르르 떨렸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난임이라고? 우리 아들이?
목소리가 금이 가득 갈라졌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한지수를 노려봤다. 내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 때문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현실을 부정하듯 멍한 눈으로 바닥만 봤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석 달이 흘렀다. 어느 날 오후였다.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들고 집에 나타났다. 그리고 탁자 위에 던졌다. 종이가 바닥에 찍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자식도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위자료는 충분히 줄 테니 조용히 나가. 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다. 남편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집을 나온 날 손에 쥔 건 위자료 수표 한 장뿐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였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이혼 직전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시험관 시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했다. 한지수는 전화기를 쥔 채 주저앉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숨을 토해냈다. 세상이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한 바로 그달 아이들은 이미 그녀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새벽 5시 대한그룹 본사 최상층 집무실에 불이 켜졌다. 최 회장은 밤새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골목의 작은 손과 왼손잡이, 쌍둥이의 모습이 끊임없이 되감기고 있었다. 그는 내선 전화를 눌렀다. 박 비서실장, 지금 당장 올라오게. 10여 분 뒤 박 비서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20회 넘게 최 회장의 곁을 지킨 인물답게 그의 표정에는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깔려 있었다. 조사해줘야 할 사람이 있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내 전 부인 지금 어디서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혹시 아이가 있는지도. 박 비서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조용히 진행하게. 누구에게도 새지 않게. 알겠습니다. 사흘 뒤 박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회장님.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다. 전 부인께서 재개발 중단 지역 반지하에 거주 중입니다. 현재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살 된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출생일은 6년 전 3월입니다. 이혼된 지 석 달 뒤입니다. 이혼 직전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시험관 시술. 의사는 성공 확률이 거의 없다고 했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다음 화면이 전환되었다. 호빵집 앞에서 본 바로 그 아이들. 형이 왼손으로 동생을 붙잡고 있었다. 가로등 아래 드러난 그 손. 그 표식. 최 회장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막혔다. 자네 내가 난임 진단을 받았던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해 주게. 담당 의사는 누구였는지, 그때의 기록이 정말 정확했는지. 박 비서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다. 혹시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확인해 봐야겠어. 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박 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회장님, 이번 조사 중 누군가 저를 미행했습니다. 회사 내부 인물로 보입니다. 이미 회장님께서 전 부인을 찾고 계시다는 소문이 퍼진 듯합니다. 순간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왜?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조심하게. 더 이상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네, 회장님. 박 비서가 나가고 난 뒤 최 회장은 다시 태블릿을 들었다. 쌍둥이 사진을 천천히 확대했다.
형이 동생을 꼭 안고 웃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조심스럽게 스쳤다. 마치 닿기만 해도 아이들이 사라질까 두려운 듯. 6년. 아이들의 첫걸음도, 첫마디도, 첫 생일도 모두 놓쳐버렸다. 배고파하는 모습도, 추워하는 모습도, 엄마를 기다리며 잠드는 모습도. 미안하다. 바람 같은 한마디가 텅 빈 집무실에 흩어졌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최 회장에게 그 빛은 닿지 않았다. 그날 오후 본사 이사회 회의가 끝난 뒤 최 전무는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비서를 물리고 혼자 의자에 앉았다. 조용한 방 안, 탁자 위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기를 갈랐다. 조카에게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소문. 처음 들었을 때 그는 비웃었다. 조카는 난임이었다. 그 사실이 6년 전 밝혀졌을 때 최 전무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기뻐했다. 조카에게 자식이 없다면 후계는 자연스레 자신의 아들에게 향할 테니. 하지만 만약 조카에게 진짜 친자가 있다면 모든 것이 뒤집힌다. 지분, 상속, 권력 그가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그림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창밖을 보았다. 햇빛을 받으며 빛나는 도심의 빌딩 숲. 그중 상당수는 대한그룹 소유였다. 저걸 조카 혼자 가질 수는 없지. 그는 내선 버튼을 눌렀다. 김상무 들어오게. 잠시 후 40대 초반의 김상무가 발걸음을 조심히 옮기며 들어왔다. 최 전무의 오른팔이자 가장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다. 조카 움직임을 면밀하게 지켜봐. 그리고 전 부인이라는 사람. 그쪽도 조사하게. 조용히. 김상무의 눈빛이 번뜩였다. 만약 사실이라면 미리 손을 써야겠군요. 이틀 뒤 김상무가 보고를 들고 찾아왔다. 전 부인의 주소 확인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반지하. 쌍둥이 아들과 거주 중입니다. 최 전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집주인과 접촉하게. 임대 연장은 절대 안 된다고 해. 가능하면 바로 내보내라고. 예, 전무님.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편의점 사장도 찾아가. 그 여자를 계속 쓰면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해. 김상무는 한치 의심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최 전무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한지수라는 여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집도 잃고 일자리도 잃으면 아이들 데리고 어디로 가겠나? 그는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조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리라. 밤이 깊어갔다. 최 전무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다음 수를 계산했다. 그리고 그 시각 최 회장은 몰랐다. 회사 내부에서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전쟁의 표적이 바로 그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틀 뒷밤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던 한지수는 계산대 위에 턱을 괴고 졸음을 참았다. 새벽 2시. 손님도 끊겼고 매장은 적막했다. 그때 뒷문이 벌컥 열렸다.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사장이었다. 한지수 씨, 오늘 수고했어요. 평소와 다른 축축한 눈빛. 한지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사장님, 청소 좀 하고. 잠깐만. 사장의 손이 그녀의 팔을 움켜잡았다. 한지수는 놀라 몸을 빼며 소리쳤다.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수 씨도 힘들잖아. 아이 둘레가 도와줄 수도 있는데. 다시 뻗어오는 손. 한지수는 뒷걸음질 치며 외쳤다. 손 치우세요. 사장의 얼굴이 삽시간에 일그러졌다. 뭐야, 잘난 척하네. 반지하 사는 주제에. 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에 내던졌다. 저 그만둘게요. 그녀는 발걸음을 돌았다. 매장을 나오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계단을 오르자 집주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주 안으로 방 비워요. 네. 계약 끝났잖아. 연장 안 해. 마음 바뀌었어. 이번 주 안에 나가. 집주인은 계단을 내려갔다. 한지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집이 동시에 사라졌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쌍둥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 얼굴을 바라보자 눈물이 와락 쏟아졌다. 같은 시각 최 전무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최 회장의 어머니 한지수에게는 전 시어머니였던 그 여인이었다. 형님, 저예요. 무슨 일이야? 조카 진우에게 아이가 있습니다. 6살 된 쌍둥이입니다. 전 며느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뭐라고? 확실한 거야? 주소 보내드리겠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전화를 끄는 최 전무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이틀 뒤 저녁 골목 아래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한지수는 창밖으로 내려다보다 숨을 삼켰다. 차에서 경호원 둘이 내렸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그녀가 내렸다. 명품 코트, 짙은 화장, 얼음 같은 눈빛. 전 시어머니.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계단을 올라왔다. 한지수는 급히 문을 잠그려 했으나 쿵 문이 세게 밀렸다. 경호원이 문을 열어젖혔다. 어머님. 한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반지하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뒤이어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낡은 벽지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좁은 방 안에서 그녀의 명품 코트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빛났다. 이런 데서 살고 있었구나. 차가운 목소리가 반지하 공기를 갈랐다. 시어머니는 침대 위로 시선을 돌렸다. 쌍둥이가 꼭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형의 왼손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 손, 최 씨 집안의 표식. 저 아이들이 우리 손주야? 한지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이 가까이로 다가가 손을 뻗었다. 손대지 마세요. 한지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들 앞을 막아섰다. 비켜. 싫어요. 내가 감히 내 손주를 숨겨? 6년 동안? 어머님이 날 쫓아내셨잖아요. 자식도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저 아이들은 대한그룹의 후계자야. 내가 혼자 품고 있을 애들이 아니야. 한지수의 눈물이 떨어졌다. 저는 이 아이들 엄마예요. 6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이 아이들은 제 전부예요.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내 전부?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저 아이들은 최 씨 집안으로 와야 해. 안 돼요. 절대 못 보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선택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해? 지금 너 집도 없지? 일자리도 없지? 다음 주면 쫓겨나. 한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시켰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내일까지 생각해. 답 안 하면 강제로 데려간다. 문이 쾅 닫히고 발걸음이 계단 아래로 멀어져 갔다. 한지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쌍둥이가 엄마의 목을 감싸 안았다. 엄마 울지 마. 그때 골목 아래서 또 하나의 차가 멈춰섰다. 시어머니의 세단과 나란히.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 회장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맞닿았다. 몇 초간 정적.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진우야, 너는 어떻게 여길? 저한테도 묻고 싶은 게 있으시겠죠. 최 회장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단단했다.
골목 아래 두 대의 차 사이에서 최 회장과 시어머니가 마주섰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어머니, 답해 주십시오. 6년 전 제 난임 진단, 정말 사실이었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직접 진단받았잖아. 그 병원 의사를 찾아봤습니다. 제 진단서가 조작됐습니다. 담당 의사가 거액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없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제 인생을 망치고 지수를 내쫓고 제 아이들을 6년 동안 저한테서 빼앗으셨습니까? 최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평생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래, 내가 했어. 그게 뭐 어때서? 난 내 엄마야. 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금 위층에서 자고 있는 제 아들들, 어머니 손주들은 제대로 된 후손이 아닙니까? 그 아이들은 우리 핏줄이야. 그래서 데려와야 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지수가 6년 동안 혼자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넌 지금 날 선택하는 거야? 아니면 그 여자를 선택하는 거야? 선택이 아닙니다. 전 제 가족을 지킬 겁니다. 지수와 제 아이들을요. 너 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최 회장은 몸을 돌려 계단을 올라갔다. 진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최 회장은 멈추지 않았다. 계단을 올라 반지하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누구세요? 접니다. 한지수 씨. 문이 열렸다. 한지수가 경계하는 눈으로 내다봤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한지수는 문을 열었다. 최 회장이 들어섰다. 쌍둥이가 자고 있었다. 최 회장은 아이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형의 왼손을 조심스럽게 쳐다봤다. 자신과 똑같은 손이었다. 미안합니다. 6년 동안 몰랐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지수를 봤다.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지수 씨와 아이들을요. 한 달이 흘렀다. 작은 숲 카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아담한 카페였다. 최 회장이 한지수를 위해 마련한 곳이었다. 카페 안에서 한지수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예전의 피곤한 얼굴은 사라지고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쌍둥이는 카페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건강해 보였다. 형이 동생에게 크레파스를 건네며 웃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최 회장이 들어왔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아빠. 쌍둥이가 달려갔다. 최 회장은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안았다. 한 달 전만 해도 아저씨라고 불렀던 아이들이었다. 이제는 아빠라고 불렀다. 오늘 유치원 어땠어? 좋았어. 선생님이 칭찬했어. 동생이 신나게 말했다. 최 회장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지수가 다가왔다. 커피 2잔을 들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와야죠. 우리 가족인데. 최 회장은 웃으며 커피를 받았다. 두 사람은 카페 테이블에 앉았다. 쌍둥이는 케이크를 먹으며 즐거워했다. 지수 씨,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드린 제안.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지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재혼 말씀이시죠? 네. 한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6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한지수가 최 회장을 봤다. 고마워요. 이 카페도 아이들 유치원도 모든 게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때 쌍둥이 형이 다가왔다. 손에 그림을 들고 아빠 이거 봐. 우리 가족 그렸어. 최 회장이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림 속에는 4명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아빠, 엄마, 형, 동생 모두 웃고 있었다. 최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정말 잘 그렸구나. 형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행복해. 이제 집도 있고 아빠도 있고 엄마도 안 오니까. 최 회장은 아이를 꼭 안았다. 한지수도 눈물을 닦았다. 저녁이 되었다. 최 회장은 쌍둥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한지수가 정리하는 동안 최 회장이 아이들을 먼저 데려가기로 한 것이었다. 차 안에서 동생이 물었다. 아빠, 엄마랑 다시 결혼할 거야? 최 회장은 백미러로 아이를 봤다.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됐대. 그래서 기다려야 해. 형이 말했다. 괜찮아. 우리 기다릴 수 있어. 엄마가 편할 때까지. 최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기다리자. 그날 밤 최 회장은 아이들을 재우고 집무실로 갔다. 책상 위에는 쌍둥이가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그는 그림을 오래 바라봤다. 6년 동안 놓쳤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달랐다. 이제 그는 가족과 함께였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최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지수 씨. 다시 기회를 줘서.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에는 수많은 후회가 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때로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 최 회장과 한지수, 그리고 쌍둥이에게 그 기회가 찾아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